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센터의 테크 전문가 중 한 분이시죠. 박성순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얼마 전에 강하게 움직였던 기억이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선익 시스템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고요. 제가 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는 처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네. 선익 시스템은 1990년도에 일단 설립이 됐고요. 그 이후에 동아알텍이라는 또 다른 장비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지금은 최대 주주가 동아알텍으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장비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증착 장비입니다. OLED 증착 장비이고요.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자면 LCD와 그다음에 OLED 이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LCD는 잘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BLU라고 하는 광원이 있고 그 앞에서 컬러 필터가 색을 내는 방식이고요. OLED는 이제 유기물 소재 자체가 빛을 내면서 색깔을 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장비 중에 하나가 증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는 요 유기물 구조에서 이 색깔을 내는 발광층을 형성하는 장비를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OLED 장비 중에서 가장 주요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실 빛을 내는 그런 과정은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전자와 전공이 이 빛을 내는 발광층에서 만나서 에너지를 내면서 이 RGB,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빛을 내는 층을 만드는 거고요. 요 각각의 층을 형성하는 게 증착 장비로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선익 시스템 OLED 증착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애플이 원래 이제 OLED 증착기로 일본의 캐논 토키 거를 쓰는데 이제 새로운 그 IT 8세대에서는 선익 시스템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허가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좀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OLED 시장 현재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산업을 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OLED 디스플레이의 지금 현재로서의 가장 큰 수요처는 사실 스마트폰입니다. 네, 뭐 TV도 있지만 일단 가장 큰 시장은 스마트폰을 보시면 되겠고요. 네. 가장 큰 고객은 애플입니다.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처음으로 탑재를 시켰고요. 애플의 아이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넬 모델로 치면 2억 대의 이제 패널 소화하는 유일한 고객사가 이제 애플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 시장의 흐름과 가장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매출액과 아이폰 출하량을 추이를 보면은 동행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패널 같은 경우가 한 분기 먼저 공급이 되기 때문에 한 분기 정도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선행하는 경우 보이지만 추세는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이 가장 큰 시장이었지만 어느 정도 침투율은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50% 이상 올라갔고 네. 여전히 이제 중저가에서는 가격이 싼 LCD 패널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의 OLED는 시장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OLED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IT 기기로서 적용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패널이 탑재된 태블릿과 노트북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 요 그림을 보시듯이 대부분은 이제 중화권의 태블릿이나 삼성전자의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변곡점이 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애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두 가지 종류의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이 적용될 걸 보고 있고요. 맥북 같은 경우에도 추후에는 OLED가 적용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태블릿 시장을 다시 돌아오자면은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40% 정도입니다. 전체 시장의 1위 공급자이고 네. 연간 판매로 보면은 한 6천만 대 정도 파는 모델이기 때문에
단일 모델로 보면은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최대 물량의 태블릿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 음. 올레드 시장은 이제 아이패드 적용에 따라서 좀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신규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MR 기기입니다. 네. 음. MR 기기 뭐 아시듯이 뭐 저희가 VR, AR 이런 기기를 네네. 말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애플에서도 신규 MR 기기를 출시를 음. 했죠. 예. 근데 여기서의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속 저희가 얼굴에 쓰고 다녀야 되는 기기다 보니까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화질도 좋아야 합니다. 네. 이제 화질 떨어지면은 이게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은 좀 눈이 좀 어지럽고 머리가 좀 음. 아픈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올레드보다는 좀 다른 형식의 올레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올레드를 유리기판이 아닌 실리콘에다가 증착을 시켜서 형성을 시켜서 만드는 올레도스라는 기술이 저희가 MR 기기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애플이 이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네. 올레드 시장도 이제 요거를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또 패널 업체들의 투자 소식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런 점이 선익 시스템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2014년도, 15년도를 기억해 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들어가면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투자가 없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태블릿에 이제 올레드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패널 업체들도 투자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시기에 올 수 있어서 장비 업체들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가 6세대에서 생산이 된다면은 태블릿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세대급에서 네. 생산을 할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거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원장의 사이즈인데요. 네. 이제 6세대 대비해서 8세대가 거의 2배가 크기 때문에 제가 12인치 요 패널 기준으로 6세대에서는 한 32개 정도가 이 원장 하나에서 나온다면은 네. 8세대급에서는 77개,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투자 계획으로 봐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아산에 4.1조 원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8세대급 라인을 구축하겠다라고 했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 업체들이 각각 투자하는 규모를 합치면 30K 정도가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2천만 대 정도 태블릿을 생산할 수 있을 거로 보고 2천만 대 정도의 수준은 저희가 보는 아이패드와 맥북의 연간 물량의 약 25%.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아이패드랑 맥북의 고가 라인 정도는 30K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증착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캐논 토키가 6세대에서 애플량을 전량 다 담당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네. 캐논 토키가 또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른다는 게 저희가 다른 업체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5조 원 이상을 장비에 부르기 때문에 저희가 패널 업체 측에서는 수익성을 생각한다면은 부담이 되는 가격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체제인 선익 시스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좀 나눠서 보실 수 있고요.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지금 캐논 도키의 증착기 사용할 가능성은 높지만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안 좋고 높은 장비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LG 디스플레이는 선익 시스템의 장비를 사용해서 6세대급 라인을 구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선익 시스템의 실적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적 부분은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매출액도 60% 성장,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선익 시스템 아직까지는 양산 장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연구 개발용 뭐 패널 업체, 모듈 업체들한테 나가는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도 말에 네. 받았던 수주 잔고가 337억 원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특히 이제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3분기에 밀렸던 매출 인식이 4분기에 일시적으로 되면서 4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다 보실 수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크게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매출액도 한 6%, 영업이익도 3% 정도 좀 소폭 상승하는 걸 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수장고가 재작년 대비 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양산 장비가 아닌 연구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설명한 이제 8세대급의 투자에 대해서는 네. 연내 저희가 수주를 받더라도 내년에 매출액을 찍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올해의 매출 성장은 대부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 증식 장비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양산 장비 수준은 조금 더 긴 모멘텀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호흡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서 근데 밸류에이션 판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네, 올해 기준으로는 PBR 4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역사적 PBR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일단은 8세대 투자와 올레도스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히 좀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실제 양산용 장비들은 실적이 수주 받더라도 1, 2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수주를 받더라도 24년과 25년에 대한 실적이 반영된다. 그런데 주가는 이런 것들을 선반영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확대로 먼저 시키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국내에는 사실 적당한 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스라는 업체는 사실 TV용 올레드 증착 장비이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저희가 비교하기 좀 어렵고요. 네. 캐논 토키가 유일한 경쟁사인데 캐논 토키 또한 이제 캐논이라는 회사의 이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또 비교하기가 밸류에이션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다른 디스플레이 업체보다는 증착 장비로서의 프리미엄 부여가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8세대 투자가 결정이 되고 LG 디스플레이에서 만약에 채널 시스템즈의 그런 장비를 선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으로 확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선익 시스템을 투자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리스크로 보는 부분은 투자 포인트와 동일합니다. 결국은 증착기를 선정하는가 마는가 여부고요. 네. 이제 8세대 투자 같은 경우는 애플이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가 6세대에서 아이폰에 들어가서 6세대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모두 캐논 토킥 장비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의 라인을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캐논의 장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8세대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장비를 쓸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업체 중 대표적인 BOE라는 업체도 아마 캐논 토키 장비를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높은 장비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서 네. 선익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선정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가 캐논 토끼의 독점에 대항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성순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마지막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의 바이오 전문가 이달미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루닛 시장에서도 핫하지만 저희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루닛 덕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기대가 되는데 코스피 종목입니다. 좀 역사가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요. JW 중해제약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요번에는 바이오보다도 이제, 전통 제약사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올해 저는 주목해야 할, 중소 제약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W 중예제약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회사는, ETC 중심의, 그 전문 의약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945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기업 공개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ETC 의약품 중심으로 병원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수액제제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업체입니다. 자체적으로 핵심 R&D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면역, 항암, 재생의학 분야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다각화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좀 확장 중에 확장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리바로와, 뭐, 악템라, 그리고 이제 햄리브라와 같은, 주력 제품들이 매출이 좀 좋아지면서 네. 올해 실적 그 개선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JW 중예제약의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 최근 산업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고지혈증 치료제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국내 시장 규모는 한 7,500억 정도 음.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가장 대표적인 고지혈증 치료제로는 1987년도에 미국 머크에서 개발된 로바스타틴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스타틴 계열의 이제 제품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신바스타틴, 아토르바스타틴, 프리바스타틴과 같이 스타틴 계열의 다양한 약물들이 로바스타틴 출시 이후에 많이 좀 출시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3천만 명이 이 약을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고지혈증 치료제에서는 좀 유명한 약인데 이 치료제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있고요. 아. 그리고 근육통, 간 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에 복합제 개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약이 그 에제티미브라는 그런 성분을 가진 약이고요. 네. 스타틴과는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스타틴의 부작용 발생을 예방을 해줍니다.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형성을 억제를 하는 반면에 네. 에제티미브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를 해서 스타틴과 같이 복합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고용량 스타틴을 처방을 하기보단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처방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면서 동시에 당뇨병에 대한 우려도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쪽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국내 시장 규모 7,500억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국내 주요 제품으로는 한미의 로수젯, 아모잘탄이 있고 보령제약의 두카브, 종근당의 텔미누보 그리고 유한양행의 로수바미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JW 중예제약에서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이제 병용한 복합제 리바로젯을 이제 출시를 해서 향후 성장세가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JW 중예제약의 투자 포인트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리바로젯과 햄리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R&D 모멘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리바로젯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바로젯 올해부터 좀 성장세가 크게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약인데요. 사실 이 리바로젯은 원래 원 개발사는 일본의 교화 제약입니다. 얘네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JW 중예제약이 2020년도에 라이선스 인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임상 3상부터 같이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출시가 되면서 JW 중예제약이 독점 판매권을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말부터는 원료까지 내재화를 하면서 이익률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매출 총이익률이 50%였는데 그게 2022년도에는 90%까지 아. 크게 상승을 하면서 네. 굉장히 고마진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리바로젯이 매출이 증가를 함에 따라 JW 중예제약의 이익 개선도에 이제 크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리바로젯이 2021년도 출시 이후 거의 매 분기마다 30% 이상씩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2년도 연간 매출액은 325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000억 원 시연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리바로젯 고성장에 따른 JW 중예제약 전체 이익 개선세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햄리브라 매출 확대도 좀 기대된다고 쓰셨는데 어떤 점이 있나요? 네, 이 햄리브라라는 제품은 로슈에서 만든 혈우병 치료제이고요. 네. 2017년도에 중예제약이 국내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식약처 허가를 획득을 하면서 그때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간략하게 이 혈우병이라는 게 이제 어떤 병이냐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혈우병은 지혈이 되지 않는 선천성 유전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병은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A형은 8번 응고인자 그리고 B형은 9번 응고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혈이 되지 않는 그런 병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응고인자를 사실은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넣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혈우병 환자 중에서 A형이 전체의 80%를 차지를 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고요. 이 A형은 다시 기존 치료제의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내성이 없는 비항체 환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항체 환자의 비중이 91%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비항체 환자의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재 이 햄리브라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사실 그 항체 환자들만 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비항체 환자는 급여를 이제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난 5월에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제 허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햄리브라의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이 햄리브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1위 넘버1 제품이고요. 네네. 이게 기존 제품 대비해서 이게 굉장히 그 투약 편의성이 높은데 기존 제품들이 정맥 주사제인 반면에 네네. 이 햄리브라는 피하 주사 아. 제형으로 이제 투약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 네. 또 기존 치료제들은 일주일에 2-3회씩 투여를 해야 되지만 네. 햄리브라는 최대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해도 되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되는 투약 비용도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급여 적용 이후에 햄리브라 매출액은 작년도에 62억 원에 그쳤던 반면에 올해는 100억 원 이상도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고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파이프라인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JW1601이 이제 좀 저희가 가장 기대가 되는 그런 네.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에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2018년도에 레오파마로부터 4,500억 원의 기술 수출이 되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마일스톤이 한 4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에 임상 2상 종료 후에 임상 3상이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추가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 실적 성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것 또한 동사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한번 실적을 보고 싶은데 JW 중해제약이 이제 작년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고 그래서 2022년 실적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작년에 실적 굉장히 작년 사실 이 회사가 그 전에는 네. 이익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2020년도도 보면은 거의 뭐 BEP 수준이고 2021년도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좀 크게 이익이 많이 턴어라운드 했죠. 그래서 네. 거의 100% 증가한 630억 원을 시현을 했고 네.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리바로젯 이 이제 고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영업이익 9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전년 네. 대비 43%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바로젯 패밀리가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53% 증가한 1,760억 원 시현이 네.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햄리브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창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토피 신약 JW106의 임상 2상이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이에 따른 마일스톤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역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올해 좀 비용 집행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연간으로 R&D 비용을 300억 정도를 집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과천 신사옥 이전 비용 한 30억 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비용 집행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좀 다 이루어질 예정이고 하반기부터는 이익 개선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더욱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약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JW 중해제약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JW 중해제약은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업계 평균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고지혈증 치료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평균 멀티플이 20.9배, 거의 한 21배 정도 수준인데 네. JW 중해제약이 한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사실은 JW 중해제약이 그동안 뭐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보다도 그 R&D 파이프라인 쪽이 좀 약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이제 할인 요인이 좀 됐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올해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네. 또 JW1601 아토피 치료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임상 3상 진입하고 또 지금 전임상 단계에 있는 탈모 치료제도 올해 그러니까 내년 중으로 임상 1상 진입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또 좋은 전임상 결과를 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R&D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우상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JW 중해제약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 회사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의약품 제조 시 투입되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네. 원재료 중 일부를 일본과 같은 해외 거래처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외 수출 비중 중에서 일부는 또 미 달러화로 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원재료 구매 대금 지급은 미 달러와 일본 엔화
각각 한 4대4 비중으로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 변동은 어쨌든 그 JW 중개제약의 원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러한 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JW 중개제약이 해외 거래처와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원료 가격을 조정을 하고 또 결제 시기를 조정을 하는 등과 같은 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율 상승 우려는 좀 존재를 하지만 좀 그렇게 크지는 않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JW 중외제약에 대한 분석 이달미 애널리스트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